오늘은 죽지 말고 따뜻한 데서 주무시죠. 그 한마디는 뒤돌아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우연한 인연이 조용하던 한 집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청송의 새벽 공기는 사람 마음까지 얼리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진호는 해 뜨기 전부터 사과 과수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말은 이제 과수원 창고 한쪽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그의 하루는 늘 상자와 흙먼지 그리고 말없는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 식탁 위에는 해랑이 먹다 남긴 우유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해랑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울지도 떼쓰지도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조용히 등을 돌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진호는 읍내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청송 외곽계곡 전망 쉼터 앞을 지나던 그는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진호는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발치에는 빈 소주병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차에서 내리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의 사정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과 지금 저 등을 그냥 지나치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춥습니다. 여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몇 올이 뺨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울다 지쳐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상관없어요.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진호는 난간 너머를 힐끗 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그 말에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요. 그 한마디가 진호 가슴에 박혔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말. 그건 단순히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도 불러줄 사람도 기다리는 밥상도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왜 여기 왔는지도 대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럼 오늘은 죽지 말고 따뜻한 데서 주무시죠?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이화, 39살, 한때는 손님들 웃기며 머리를 만지던 미용사였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선 그런 기척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꺼져 있었고 마음은 이미 먼 데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왜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얼어 죽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지 이화는 잠시 진호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남자의 외투에는 사과밭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번듯한 말도 괜찮으냐는 위로도 없었지만 대신 이상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 같은 사람 괜히 엮이면 귀찮아져요. 말을 마치자마자 휘청했습니다. 진호가 얼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술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버텨서인지 여자의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방을 들어 차에 실었고 이화는 저항하다 말고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산길 아래로 겨울 해가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했습니다. 진호의 집은 과수원 옆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안채에 불은 켜져 있었고 해랑이 거실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가 진호 뒤에 선 낯선 여자를 보고 눈을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도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잊고 있던 무엇을 확인하듯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만 별채 쓰실 거야. 진호는 해랑에게 설명하듯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해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화는 아이의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된장국을 데웠고 해랑 목과 이화 몫을 따로 상에 올렸습니다. 이화는 처음엔 손도 대지 않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집안은 완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별채 쪽 작은 전등은 한참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랑은 물 마시러 나왔다가 문틈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낌을 참으려는 사람의 숨소리. 아이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던 마지막 겨울밤에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어른의 소리. 해랑은 컵을 들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을 나가려는데 별채 문이 열렸습니다. 이화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머리는 대충 정리돼 있었고 얼굴도 씻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신세만 지고 있을 순 없어요. 몸도 안 좋은데 쉬세요. 밥값은 해야죠. 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죽어 있었지만 그 속 어딘가에 겨우 남은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처럼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사과 선별만 좀 도와주세요. 그날 오전 과수원 작업장 안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 몫의 기척이 생겼습니다. 상자를 접는 소리, 사과를 고르는 소리, 비닐이 스치는 소리. 해랑은 학교 가기 전 작업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화가 상처난 사과와 멀쩡한 사과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한때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사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아이를 보고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사과 하나를 씻어 내밀었습니다. 해랑은 받지 않으려다 잠시 머뭇거린 뒤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 손끝이 잠깐 닿았습니다. 차갑던 아이 손에 이화가 놀랐고 해랑은 그런 표정을 처음 본 듯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진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사과 하나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싸늘하던 집안에 아주 작은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불안했습니다. 이 온기가 오래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졌다가 또 잃게 되는 일은 자신도 해랑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그날 저녁 마을 반찬가게 박복순이 김치를 갖다 주며 슬쩍 물었습니다. 집에 손님 왔다며?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머물 사람입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이미 많은 걸 짐작한 얼굴이었습니다. 시골에선 사람 하나 드나드는 것도 소문이 된다. 진호는 괜히 더 무뚝뚝해졌고 이화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듯 밥상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해랑은 두 어른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산바람이 창문을 긁었습니다. 이화는 별채 창문 너머 까만 과수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계곡에서 한 발만 더 내디뎠다면 지금쯤 모든 게 끝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끝내지 못한 하루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 한 끼, 아이의 차가운 손, 흙 묻은 남자의 무뚝뚝한 한마디. 별것 아닌 것들이 사람을 하루 더 살게 하기도 한다는 걸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조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해랑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과, 맛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제 방으로 뛰어가 버렸지만 이화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디가 갑자기 시큰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겨우 건너게 한 사람이 된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밤 진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별채 쪽 희미한 불빛을 한번, 해랑 방 문틈의 불빛을 한번 바라본 뒤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던 집에 낯선 사람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청송의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됐지만 집안 공기는 전날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오고 창문 너머 작업장에선 사과 상자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진호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다시 잃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해랑의 도시락통을 챙겨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시락 옆에 작게 깎아놓은 사과 몇 조각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은 늘 통째로 씻어 던져주듯 내놓았지 저렇게 가지런히 깎아준 적은 없었습니다. 서이화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그릇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화도 굳이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랑이 식탁에 앉아 사과를 하나 집어먹은 뒤 아주 잠깐 멈추는 걸 두 어른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척하며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학교에 간 해랑은 여전히 아이들 틈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둘씩 셋씩 모여 떠들었고 해랑은 창가 자리에 앉아 운동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 하나가 뒤에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네 집에 이상한 아줌마 왔다며? 다른 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 대신이래? 아기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나이였지만 놀림이란 건 아이도 알았습니다. 해랑은 입술을 꽉 물고 공책만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지도 몰랐지만 엄마가 떠난 뒤 아이는 우는 법부터 잊어버렸습니다. 담임 오민지는 그런 해랑의 표정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로 부른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무슨 일 있니? 해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랑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긴 들었어. 해랑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만으로도 오민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집에서는 이화가 진호와 함께 사과를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흠집 난 사과는 따로 빼고 색이 잘 든 것들은 정성껏 상자에 눕혔습니다. 손끝이 섬세해 진호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원래 이런 일 좀 해보셨습니까? 그가 묻자 이화는 작은 사과 하나를 들여다본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도 결 따라 만져야 하거든요. 억지로 하면 상해요. 진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도 머리카락도 사과도 억지로 다루면 상한다는 말 같아서였습니다. 잠시 후 이화가 작업장 바닥에 흙먼지를 쓸어내고 상자 각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깔끔한 건 자신만의 버릇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도 무너진 와중에 마지막 예의처럼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복순이 반찬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 같지가 않네, 이제. 복순은 마당을 둘러보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진호는 못 들은 척 박스를 들었고 이화는 얼른 작업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굳이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애 있는 집이면 말 조심해야지.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듯 들렸지만 진호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시골은 도움도 빠르지만 소문은 더 빠르다. 진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이화를 도운 일이 잘못은 아니었지만 세상은 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해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화는 마당 빨랫줄에 해랑의 체육복을 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보던 풍경과 닮았지만 전혀 같은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익숙한데 낯선 장면 앞에서 아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화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고 부엌으로 들어가 미지근한 유자차를 한 잔 따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해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잠만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울었어요? 이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해랑은 다시 물었습니다. 집을요? 이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마음을요. 그 말에 해랑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마음이 길을 잃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진호는 읍내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임 오민지는 해랑이 아직 힘들어하지만 예전보다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믿고 말을 꺼내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진호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믿고 말을 꺼낸다는 말, 그는 그 말을 들으며 기쁘기보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해랑이 자신에게는 닫혀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쓰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행이었습니다. 누구든 아이를 끌어내줄 수 있다면 그게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해랑은 처음으로 이화 쪽으로 반찬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진호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화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해랑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멸치볶음 이렇게 했었는데.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진호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고 이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랑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후 아무렇지 않은 척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도 이화를 흔들었습니다. 비교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잃어버린 사람을 떠올릴 만큼 자신 옆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SUV의 전조등이 담벼락을 훑더니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진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소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김상우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코트에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서울 공기를 그대로 묻혀온 얼굴이었습니다. 형, 청송은 올 때마다 더 춥습니다. 상우는 익숙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다가 거실 안쪽에 서 있는 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짧았지만 불쾌할 만큼 노골적인 훑음이었습니다. 이화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손님 있습니까? 상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묵는 분이다.
아, 형이 원래 이렇게 인정 많았습니까? 말은 가벼웠지만 어딘가 비꼬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랑은 방문 옆에 서서 삼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해랑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더니 이화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 김상호입니다. 형 동생입니다. 이화는 작게 목례만 했습니다. 그 순간 상호 눈에 스친 것은 예쁜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형의 집안에 자신이 모르는 사연이 들어와 있다는 불편함과 묘한 흥미였습니다. 상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진호는 이를 꽉 문 채 부엌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는 동생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선을 흐리고 남의 불편함을 재미처럼 넘기고 원하는 게 생기면 손부터 뻗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그저 철없는 동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집에는 해랑이 있었고 이화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사람은 평소보다 예민해집니다. 진호가 물컵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술병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웃었습니다. 형, 오랜만에 한잔하시죠. 진호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내일 새벽 일이 있다. 그럼 나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상호는 뚜껑을 따다 말고 고개를 돌려 이화를 봤습니다. 서 선생님도 조금 하시죠? 그 말에 이화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안 마십니다. 상호는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깝네. 분위기 좀 살릴 수 있었는데요. 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상호야. 그 한마디에 상호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입꼬리엔 여전히 가벼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물러난 표정이 아니라 더 흥미를 느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해랑은 조용히 이화의 방문 앞에 와섰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아이는 작은 손으로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화가 문을 열자 해랑은 한참 망설이다가 속삭였습니다. 삼촌 오면 시끄러워집니다. 이화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설명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무릎을 굽혀 해랑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여기로 와 알았지? 해랑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몇 걸음 못 가 다시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안 가죠? 이화는 그 질문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물러도 상처이고 떠나도 상처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같이 먹자. 해랑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마당에 서서 한참 찬 공기만 들이마셨습니다. 거실 안에는 동생 김상우가 남긴 술 냄새가 떠 있었고 별채창에는 이화의 희미한 불빛이, 작은 방창에는 해랑의 스탠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따뜻해지기 시작한 집 안으로 불길한 그림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일들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김진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술 냄새, 동생 김상호의 웃음 섞인 말투, 그리고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과수원은 까맣게 잠들어 있었고 별채 창에만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이화가 아직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진호는 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불은 꺼져 있었지만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상우였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더니 식탁 위 컵에 따랐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틈 사이에서 누군가 먼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랑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해랑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을 꺼내더니 컵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고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해랑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호는 컵을 들고 잠시 서 있다가 별채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랑은 그가 지나가자마자 얼어붙은 몸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달려가 진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으로 부엌 쪽과 별채 쪽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진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컵을 들고 마시는 신용을 하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안 돼.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요. 이화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상호가 컵을 내밀고 있었고 이화는 그것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진호를 향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상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 왜 그럽니까? 그냥 물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분명했습니다. 이화가 이상함을 느끼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호는 잠시 형을 보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합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호는 컵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상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진호의 눈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상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 오해입니다. 그냥 입 다물어라.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화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해랑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이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화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받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약 넣은 겁니까? 작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상호의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애가 뭘 잘못 본 겁니다. 그때 해랑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봤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상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형, 저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라는 거야.
진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상호는 한참 형을 노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범죄자 만들고 있네. 그는 코트를 집어들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면서 해랑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애가 별걸 다 보고 있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위로 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컵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아닙니다. 해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화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손으로 이화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이화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화는 짐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작은 발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직 듣지도 못한 말이 이미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내쫓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을 끊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보다 더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해랑은 자기 방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사라질까봐 혹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이나 우연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송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사과 상자를 옮기면서도 어젯밤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동생 김상호의 얼굴, 해랑에 떨리던 눈, 그리고 바닥에 깨진 유리컵까지 모든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동생을 그렇게까지 밀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니 밥솥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늘 먼저 나와 움직이던 서희와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서둘러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침대 위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종이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랑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화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갔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랑의 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붙잡았어요? 그 한마디가 진호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해랑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말했는데 그 말 끝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지 말라고 아직 말도 못했는데 그제야 아이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해랑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해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또 없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다시 겪는 두 번째 상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해랑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데리러 가자. 그 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서희화는 읍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번뿐이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집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익숙해지면 또 잃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김진호였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진호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갑니까? 이화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답니까? 제가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이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망가집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해랑은 왜 웃기 시작했습니까? 이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반찬 밀어줬습니다. 선생님이 전화 왔습니다.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호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게 망가진 겁니까?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없어질까봐. 그 말에 진호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까? 이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 마요. 해랑이었습니다. 아이도 차를 타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숨이 가쁜 채 서 있었습니다. 이화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해랑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도 돼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화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진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며칠 후 과수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지 끝에 아주 작은 꽃눈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혜랑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발표였지만 아이는 끝까지 말을 했습니다. 서희화는 읍내 미용실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김진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은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과수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랑은 그 꽃 사이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이화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그 둘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해랑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화 씨, 엄마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웃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